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356쪽에 제3절 행정계획. 행정계획은 원래 몇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많이 나오던 영역이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주춤해. 원래 많이 나오는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낼 게 꽤 많아서 최근에 공법상 계약 쪽에 새로운 판례가 좀 나오고 하면서 요새는 관심이 그쪽으로 조금 옮겨갔어. 자, 어쨌든 잘 해둬야 된다. 그러면 의의에서 1번 계획이란 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뭐 별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란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그 의미 속에 들어있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다 이제 찾아내서 종합 조정한 뒤에 언제 뭐 할지 지침, 활동 기준 마련해 놓은 거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세요. 계획의 기능입니다. 계획은 오늘날 현대 사회복지국가에서 점점 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니은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종합, 조정, 또 국민과 매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무슨 계획을 정해서 발표하면 어떻게 돼? 국민들은 그거 믿고 이제 자기들 행동하잖아. 예를 들어 엊그제 뭐 우리 문재인 정부 뭐 교육부에서 뭐 한대, 저 대학 입시제도 뭐 계획 저 이렇게 바꿀 계획이다 하잖아. 그래서 뭐 수시 정시 뭐 같은 날 하고 뭐 정시를 확대하고, 그럼 뭐 당연히 학부모나 지금 고등학생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 받는다는데 애들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교육시켜야 되고, 그죠? 애들도 대학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가 계획 발표하면 이렇게 국민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국민과의 매개 역할하죠. 자, 그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종류, 구속력 요무에 따라 구속적인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이렇게 나눌 수 있대. 구속력은 이제 국민이 그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도록 권리 의무에 이제 강제적으로 영향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뭐 그거 가지고 나누는 거죠. 네, 구속적 계획은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가 있다. 그 안에 보면 국민까지 따르도록 구속하는 게 있고, 국민까지는 구속하지 않고 행정기관만 그 계획에 따라서 무슨 세부 계획을 또 짜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이제 첫째 끝에 대외적 구속력까지 있는 계획, 그죠? 그럼 대외적 구속력까지 있는 계획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게까지 강제적인 효과가 있는 계획이니까 그 계획이 위법하게 짜여졌다 해서 피해받는 국민은 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까지 있는 계획은 화살표를 끌어내면 그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반면에 둘째 줄 끝에 대내적 구속력만 있는 계획은 처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 조직 안에서 행정기관이 따라야 될 의무는 있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까지 강제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그건 처분은 아니고, 어쨌든 구속적 계획 속에는 다 법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 있는 거니까 두 가지가 포함된다. 비구속적 계획은 뭐 그냥 이렇게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하나의 청사진 제시에 불과할 뿐 뭐 법적 강제력은 없는 계획이죠. 그럼 그런 건 처분이 될 수가 없겠지? 자, 가볍게 읽고요.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판례. 자, 첫 번째 도시 설계 알아둬야 됩니다. 도시 설계 1번 결론이 뭐야? 셋째 줄에 구속적 계획의 일종이다. 국민에게까지 구속력 갖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3번 판례. 3번 판례 최근에 2번 문제 나왔어. 어떤 용도로 내냐면, 하여튼 핵심은 이거야. 셋째 줄에 읽어봅시다. 이미 국민에게 발표된 실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세 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토지, 그런 토지가 있대. 그 토지 위에 건물의 용도를 계획 승인 권한자로부터 신청해 갖고 변경 승인도 안 받고, 아마 건물 주인이 그 마음대로, 그게 아마 그 계획, 행정 계획에 따르면 그 건물의 용도 뭐로 쓰도록 허용이 된 거야? 판매 시설 용도로, 그죠? 근데 지 마음대로 행정기관에 승인도 안 받고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을 했대. 그런 다음에 지 마음대로 변경하고 행정기관에게
뭐야? 그 영업 신고 수리해 달라고 신청을 해왔대. 그 행정위원회 어떻게 돼? 행정위원회 그 권한 있는 승인권자의 승인도 안 받고 지 맘대로 판매 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용도를 목욕탕으로 변경한 뒤, 지 맘대로 변경한 뒤에 영업 신고해온 거 수리 거부한 거 적법이다. 응? 그렇죠? 그래서 그 끝부분만 잘 공부하면 된다. 응? 위법 아니다. 적법이다. 이해됐죠? 논리? 네. 그 다음에 3번 계획의 법적 성질 아주 중요한 논점. 행정위원이 짜놓는 계획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에게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계획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행정조직 안에서 공무원들 행정기관만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 있는 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고, 그지? 이렇게 계획은 행정계획마다 다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성질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쭉 눈으로 읽어. 계획마다 성질이 다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 복수 성질설, 이게 밑줄이야. 계획은 성질이 다 다르다라고 보는 복수 성질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응? 이거 알아두고. 물론 동그라미 2번 계획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법률로 정해놓으면 법률의 성질을 가지고, 응? 조례로 정해놓으면 조례의 성질을 갖겠죠. 그건 뭐 읽고 지나가고. 그러면 밑에 판례들을 중시 계획의 성질에 대해서 판결 나온 것들 이거 중요하게 돼. 처분성이 인정된 계획 뭐겠어요? 뜻이 소송 대상이 되는 계획이라는 거죠. 결국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강제적으로 불이익한 효과 미치는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원래 이름은 도시계획이었어. 그러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바뀌었고, 도시관리계획이 현재는 또 뭐로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어. 근데 명칭이 바뀌었을 뿐 성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도시계획으로 나오든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나오든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나오든, 응? 똑같은 거다. 성질은 뭐야? 처분이다 이거죠. 응? 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다.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린벨트 지정하면 구역 내에 재산권 행사 제한당하죠. 토지 이용 제한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처분은 두째 끝에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행정기관이 그 안을 짜고 결정하는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응? 그 부분. 자, 뒤로 또 가요. 3번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생각해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면 그 지정된, 딱 지정이 되면 지정된 구역 내에는 이제 더 이상 건축 못해요. 거기 다 싹 철거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 조성할 자리 아니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처분입니다. 처분. 응? 또 도시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 도시계획 정해놓으면 그 도시계획 정해진 구역 내에도 또 용도를 또 나눠서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농업지역, 뭐 여기는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또 구분한단 말이야. 그래서 용도지역 지정. 그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어떻게 돼? 술집 이런 거 못 들어서지, 모텔 그런 거기 때문에 다 이거 국민의 토지재산권 이런 거 건물 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이다. 그다음에 5번은 앞에서 공부했죠.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 짜서 행정청에 인가 고시되면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받으면 뭐가 돼? 조합이 짠 행정처분이 되는 거다. 응? 인가받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다. 5번이나 6번이나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이 조금 바뀐 거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도 거기도 보면 뭐야?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 수행하고 재개발 사업 마치면 어떻게 분양하고 이런 거 계획 짜는 게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거 인가받으면 행정청에 짜가지고 이제 행정청부터 인가받으면 그 자체가 처분된다고 배웠지? 앞에서 특허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응? 그 다음에 처분성이 부정된 계획 1번 도시기본계획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응?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조직 안에서 국민에게 효력받는 도시계획자는 지침 역할을 할 뿐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갖는 계획은 아니다. 처분 아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은 없다. 환지계획이라는 건 이제 뭐야? 환지를 한자로 풀었으면 토지 교환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우리 뭐 재건축 조합 이런 거 있지.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 지역이라고 하죠. 여기에 막 토지 소유가 이렇게 꾸불텅 소유 경계가 이래. 토지 소유 경계가. 이러면은 토지 이용하는데 뭐 좀 비효율적이고 하잖아. 농지 같은 경우는 기계로 농사짓기 불편하잖아. 뭐 이런 거를 여기 정리하는 사업지구로 지정한 뒤에 여기를 정리한 뒤에 어떻게 해요? 싹 평평하게 이제 정리한 다음에 바둑판 모양처럼 딱 만드는 거지. 그래갖고 요 정리된 땅은 원래 땅 소유자 누구한테 분양해주고 또 요 부분은 원래 소유자 누구한테 분양해주고 이런 거 계획자인 게 환지계획이야. 응? 그래서 환지계획은 그 뒤에 후속 조치인 환지 예정지 지정, 최종 환지 처분하기 위한 계획일 뿐 아직 환지 계획이 짜여진 것만 갖고는 아직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아직 변동이 일어난 건 없다라고 해서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닌 거로 판결합니다. 꼭 알아도 이것도 꽤 잘 나오는 편. 3번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처분 아닌 거로 봤으니까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좀 읽고. 그 다음에 4번, 5번 별로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자 기본 틀이 계획 이름에 뭐가 들어가면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런 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상위 계획이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직 직접 구체적인 효과를 갖는 그런 구체성은 없는 계획이야. 그래서 기본 계획, 기본 종합 계획은 아직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인 효과를 갖는 건 아니다. 해서 처분성 부정이야. 그다음에 6번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해.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우리 너무 수도권에 밀집해 돼 있잖아.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이란 차원에서 지방의 각 도마다 국가에서 혁신도시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예산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하고 중앙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무슨 관광공사 무슨 공단 이런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켜 강제로. 그래서 지역을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지방 분권화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혁신도시로 어딘가를 도지사가 선정한 행위 뭐랬어요? 응? 처분은 아니다. 응? 결론이죠. 이거는 이제 사건은 강원도에서 있어서 강원도지사가 이제 혁신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 강원도 내 도시가 원주하고 춘천이 있었어. 응? 근데 춘천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있었어. 왜냐면 춘천은 강원도청 소재지로서 전통적으로 강원도의 가장 중심 도시였거든. 근데 이게 강원도 춘천까지 서울에서 가는 길도 옛날 좁은 도로가 하나밖에 없고 북한강 따라가는 거긴 맨날 정체고요. 고속도로도 없지. 철도도 그냥 옛날 불과 이제 몇 년 전에 바뀌었지만은 전철도 안 나와 있고 철도도 완행 열차 있잖아. 그것만 다녔어. 응?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좀 불편하고 거기다가 또 북쪽에 있으니까 북한하고 이제 경계 지역을 하니까 아무래도 발전이 좀 덜 되고 이래가지고 춘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낙후 느낌을 받고서 이번에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좀 뭔가 많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받아 좀 도시 좀 성장을 많은 시민들이 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합을 벌인 원주시에게로 이제 낙점이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더 커요. 원주는 신도시 개념이야. 요즘 막 축축 새 건물에 빌딩에 아파트 막 굴렀는데 아무래도 춘천은 좀 덜하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경합을 벌였는데 원주시로 선정이 되니까 춘천 시민들이 이렇게 소송하고 했었어요. 도지사의 혁신도시 선정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 그게 시민 개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하라고 돼 있는 거가 아니고 공익적 관점에서 이제 결정하는 재량으로서
그 뭐 혁신 도시로 지정을 못 받아서 불이익을 입게 됐다 하더라도 반사적 이익의 침해일 뿐이고, 그거는 뭐 법적으로 춘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로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등등 해서 처분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춘천도 많이 좋아졌지, 그죠? 왜냐면 뭐 고속도로도 놓이고, 그죠? 그다음에 전철도 복선 전철 깔리고 등등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7번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이거는 이제 4대강이니까 한강, 뭐 낙동강 이런 각각의 강 그 무슨 사업, 세부 사업 짜는 지침 역할하는 그런 거였어. 4대강 마스터 플랜.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한강 살리기 사업 계획, 이거는 처분으로 봤어. 하지만 그 상위 계획인 마스터 플랜은 처분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정. 자, 그다음에 법적 근거는 뭐 그렇게 잘 시험을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것도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 특히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구속력 갖는 계획을 짜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짤 수 있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력 없는 비구속적 계획은 법률에 근거 없이도 알아서 짜도 된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건 가볍게 읽고 지나가요. 다만 그 밑에 판례, 자 밑줄 쳐놨죠? 뭐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상황은 이런 거야. 어떤 행정기관이 무슨 계획을 짜서 이제 발표를 해놨는데 다른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그 계획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거야. 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그 바꿀 수 있는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바꿔놨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적법하게 후행 계획으로 변경이 된 거로 보고, 넷째, 다섯째 줄에 권한도 없는 행정기관이 바꿔놨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바꿔놓은 후행 계획은 무효다 이거지. 응? 그죠? 너무 뻔한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쓰입니다. 알아두고 다음 페이지. 예, 계획 수립 절차 특별한 건 없고,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현행법상 행정기관이 계획 짜고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현재 우리 행정절차법에도 계획 수립 확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절차법에 계획에 대해서 한 글자도 없는 건 아니고,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짜고 할 때는 국민한테 미리 예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은 하고 있어. 그래서 행정 예고 대상으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세 줄, 그죠? 세 줄, 그거 알아두세요. 동그라미 2번에 세 줄. 첫 번째, 행정절차법에 뭐는 없다고? 행정위원회 계획 짜고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 규정이 없는 건 아니고 예고 대상으로는, 행정 예고라는 거에 대상으로는 규정을 해놨다는 거, 이렇게만 공부, 그죠? 다만 동그라미 4번, 우리 아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구속력 갖는 계획이면 처분성 인정되는 계획이지.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행정위원회 국민한테 처분할 때는 뭐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뭐 등등 처분 절차라는 게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이론적으로 따지면 처분의 성질을 갖는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체크. 그 다음에 판례 1번 아주 중요. 자, 밑줄 두 번째 줄에 행정위원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도시계획 결정을 아무리 내용에 있어서 정당하게 결정을 냈다 하더라도, 이를 도시계획 결정은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 갖는 계획이잖아. 처분성 갖는 계획. 그래서 법에서도 행정위원회 계획을 결정하면 관보에 게재해서 국민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내용이 정당하게 계획을 결정했어도 행정위원회 관보에 게재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 고시를 않았다면 대외적으로 즉 국민하고 사이는 효력이 생길 수가 없다.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3번을 한 대 묶으면, 계획 짤 때 뭐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 절차를 안 지켰다든지, 또 무슨 계획
안을 확정하기 전에 안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 그리고 공고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안 거쳤다니, 그러면 위법인데 취소 사유로 본다. 응? 2, 3번은 결론이다. 취소 사유예요. 무효로까지는 안 봤어요. 절차 안 거치고 짠 계획. 그렇게 정리. 그죠? 자, 6번째 행정계획의 효력. 쌍거리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간단하게 법 규정 체크.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요 밑줄. 지형도면 고시한 날. 잘은 안 나오는 거지만 혹시 모릅니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자, 오른쪽으로 가서 쌍거리 2번 안에 있는 판례. 자, 우선 무슨 뜻인가 알아보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실효제도 이렇게 죠. 우선 실효는 뭐야?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걸 실효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보자. 여기가 A 땅이라고 칩시다. 응? A 땅인데 이 A 땅이 이거 건축이 가능한 땅이었다. 건축이 가능한 땅이었는데 A가 자기 여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 A 땅을 포함한 이 지역이 뭐로 지정이 됐냐면, 여기 뭐 예를 들면 학교 들어설 자리로, 학교 들어설 용지로 지정이 된 거야. 그러면 이런 게 일종의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이야. 응? 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하면서 여기다 학교 짓기로 터가 정해진 거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 용지로 지정이 되니까 자기 건물 못 져요. 건축호가 안 나와.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빨리 학교를 짓는 사업을 빨리 해서 땅값 보상받고 딴 데로 가서 딴 데 땅 사고 거기다 건물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학교 용지로 지정만 해놓고 어떻게 돼? 사업을 안 해. 응?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땅값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응? 자기 땅 건물도 못 짓는 상태에서 계속 제한만 받고 있는 불이익 상태가 지속되죠. 응? 뭐 이래? 여기 도로 나는 거 도로 날 계획이 딱 지정돼 있어. 도로는 만들지도 않고 건물도 못 짓고 계속 불이익만 받잖아요. 이런 거 똑같죠. 그죠? 이럴 경우에 그러면 이 A는 자기 토지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학교 용지로 지정해 놓고서는 얼마 동안이나 사업을 안 하면 이거 지정했던 거 효력이 없어지는 거로 해야 되냐 이거지.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 23조 3항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보장한다고 써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오랫동안 시행을 안 하면 국민의 재산권 보장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지정만 해놓고 사업 안 벌이면 지정했던 거 효력이 상실되는 거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 헌법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 이 헌법 규정만으로 바로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 수는 없는 거고, 법률로 어떻게 놔야 돼? 얼마 동안이나 사업을 진행 안 하면 이거 지정했던 건 효력이 상실되는 거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놔야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는 선언 규정으로부터 바로 이게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가 생길 수는 없는 거다. 이게 그 판례 뜻이야. 응?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들어설 것으로 결정해 놓고서는 장기간 집행을 안 함으로써 그게 지정했던 게 효력이 실효되는 제도. 이런 실효되는 제도는 입법자가 법률로 정해놔서 실효되게는 될 수 있지만, 이게 헌법상 재산권 보장한다는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이게 실효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응? 그거 알아두고, 그럼 그 위에 참고로 우리 입법자인 국회는 법률로 얼마 동안이나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으면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해놨대요. 응? 20년. 20년. 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사업 안 하면 이제 지정했던 건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지? 야, 너무 길다. 그죠? 응? 근데 참고로 말하면 10년 정도까지는 한 푼도 보상 못 받고 참아야 된대.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을 안 하면 최소한 이 피해자한테
피해를 보상을 해주면서 이제 지정을 유지해야 된대. 응? 그러고서도 또 10년 지나서 총 20년 지나버리면 이건 사업을 전혀 안 하면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거로 보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됩니다. 응? 자, 그다음에 쌍가루 3번에 집중효라는 얘기 나왔어요. 응? 근데 이 집중효는 여러분들 저 앞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공부했었지. 응? 그거랑 같은 논리예요, 완전히. 네, 저 거의 99.9% 같은 논리고, 인허가 의제 제도를 이 저기 뭐야 행정계획이라는 작용 파트에 와서는 집중효라는 이름으로 부를 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집중효라고도 하고 대체효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관련 있는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되는 효력입니다. 응? 그래서 뜻, 집중효의 뜻 읽고 지나가고, 이거는 무슨 취지?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3번, 이런 집중효라는 게 인정되려면 일본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계획 짜가지고 행정위원회 승인받으면 그 사업과 관련된 다른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효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별도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법으로 다 인허가권 다른 기관이 행사하도록 정해놨는데, 그거를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해 준 기관이 다 내가 인허가도 내준 거야, 다른 법이 정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법으로 정해진 행정위원회 권한 변경을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효력이다.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대부분 어떤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행정기관은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권이 있는 행정기관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업계획 신청관 승인 내주면 다 인허가 내준 거로 되는 거죠. 그래서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읽고 지나가고, 예, 동그라미 6번 되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6번. 판례는 집중효가 인정되는 범위에 관하여 절차 지중서를 취하고, 그죠? 실체적 요건에는 기속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야, 판례는 절차 집중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절차 집중설. 응? 자,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5번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절차 집중설을 이거는 따르는데 실체 집중설은 아니다. 이렇게 또 거기다 부기해 놓으세요. 응? 요 말 뜻은 이제 또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동그라미 5번이 바로 밑에 판례하고 연결돼 있어. 판례를 바로 봐. 자, 건설부 장관이 첫째 끝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계획에 대해서 신청받고 승인 한번 딱 내주면 모두 된대.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도 받은 게 돼요. 그런데 뭐래? 이런 게 바로 집중효를 인정하는 법 규정이 있는 거죠. 응? 이랬을 때 그 절차, 여기서 그 절차가 뭐냐면 뭐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절차만 거치면 되지, 그 절차와 별도로 다른 법이 정하고 있는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절차는 한쪽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한쪽 법인 정한 주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절차 하나만 거치면 어떻게 돼? 다른 법의 인허가 관련 절차는 다 거친 것으로 쳐주니까 절차는 한쪽 절차만 거치면 다 효력이 집중돼서 다 절차 거친 거로 쳐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 꼭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동그라미 5번과 연관된 거야. 그러나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은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다 구비했는지 심사를 해보고,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될 때만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은 저 절차 빼고 그 내용적인 요건은 다 구비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절차는 다른 법이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돼. 계획 승인과 관련된 그 계획과 관련된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판례는
계획 확정, 계획 승인해 주는 기관이 저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다 받은 것으로 간주될 때 그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 못 갖췄다는 이유로 주된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방한테 행해진 처분은 주된 사업계획 불허가 처분 하나만 있는 거라 그랬어. 응? 상대방이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대상은 뭐예요? 주된 사업계획 불허가 처분 하나만 갖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저 앞에 허가 공부하고 할 때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거기서 얘기했던 거 동일한 논리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간략히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2쪽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법리 해가지고 여기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네. 자, 큰 흐름이 네 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네 줄 정리한 걸 또 세부적으로 쪼개면 쌍가루 1번 계획법규범의 구조적 특색 해놓고, 자 두째 줄 밑줄 무슨 구조로 돼 있다고요? 계획자도록 한 법은 목적 수단 구조 또는 목적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행정 작용과 관련된 법은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일반적인 행정 관련 법 규정은 무슨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자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라면 요건이라고도 하고 조건이라고도 부르죠. 응? 이 요건, 조건이 충족되면 무슨 효과를 갖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하고 효과를 또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일반적으로 법 규정은, 그죠? 근데 행정기관에게 계획을 짜도록 한 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 뭐뭐를 위하여 법 규정이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목적을 정해놔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계획자도록 한 법은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계획법규법이라는 게 행정기관이 이제 계획을 짜도록 정해놓은 법 보면 무슨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을 정해놓는단 말이야. 법 규정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짜라 하고, 이게 행정 수단으로서의 계획을 이용하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목적 수단 구조로 짜여진 게 특성이다. 그죠? 일반적인 행정법 규정과 다른 어떤 구조를 띠고 있다고, 그게 쌍가루 1번의 설명이야. 응? 그 다음에 또 쌍가루 2번. 이렇게 되면 법에서 이 무슨 목적이란 걸 정해놨는데 그 법이 정한 목적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이야. 아까 말했듯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응? 무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목적만 법으로 정해주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은 무슨 계획을 사용해라, 이렇게 써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정한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계획을 짜라고만 해놨지, 그 계획 속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짤지는 법에서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해서 계획의 구체적 내용, 응? 이 내용은 행정기관이 알아서 짜래. 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이 계획의 내용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채워라 하고 엄청나게 넓은 재량을 주고 있다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는데, 응? 무슨 내용으로 이걸 이름하여 계획 재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쌍가루 2번, 동그라미 1번 얘기했죠? 법 규정이 추상적인 목표만 정해놨고 계획이라는 수단을 사용해라 이렇게만 했지, 그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것도 규정을 안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그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짤지는 엄청나게 폭넓은 재량을 법이 주고 있는데, 일명 이거를 계획 재량이라고 한다. 응? 그런데 이쪽에 이 계획 재량은 이거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야. 뭐 비교하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일반적인 이제 보통의 행정법규의 재량,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한 자가 적발이 되면 면허 정지 또는
6개월 이내에 1년 이하의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음주운전 자적반려면 재량을 주고 있어요. 근데 재량이라는 게 좁아. 상대적으로 뭐야? 면허 정지 할 건가 면허 취소할 건가. 법에서 딱 뭐와 뭐 중에 하나 고르래. 그래서 면허 정지 아니면 면허 취소 중에 하나야지. 딴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면허 정지도 1년이라는 범위로 딱 정해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있어도 법이 딱 정해놓은 틀 안에서 뭐 하나 고르는 거야. 합리적으로. 응? 그런 정도의 재량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행정기관 니네가 법이 정한 이런 수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니네가 생각해서 계획 속에 집어넣으래. 알아서 채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재량이 넓은 거죠. 응? 그렇죠? 이쪽에다가 비유하면 예를 들어서 자 뭐야? 집에서 뭐야? 저 소주 먹다가 안주가 떨어졌어. 그죠? 뭐 소주나 맥주 먹다가 안주가 떨어졌어. 그럼 뭐야? 동생한테 10,000원 주면서 응? 야 맥주 안주가 떨어졌는데 가서 오징어를 사오든가 쥐포를 사오든가 둘 중에 하나 사와라. 재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긴 있지. 근데 재량이 오징어 아니면 쥐포 둘 중에 하나 사오라는 거잖아. 그죠? 재량이 있더라도 딱 찍어주고 그 중에 하나 사오라는 거지. 딴 거 사오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거야. 오징어 아니면 쥐포 중에 사와야 돼. 그치? 그래서 이쪽은 재량이 있더라도 예를 들자면 좁아. 근데 이쪽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술안주가 떨어졌네. 너 가서 좀 안주 될 만한 거 적정한 거 좀 사와. 이거지 이쪽은. 그러면 뭐야? 꼭 오징어와 쥐포로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생각할 때 술안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거 알아서 사오라는 거야. 그죠? 훨씬 가지수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 어떤 게 적정할까? 응? 동생한테 그랬으면 우리 형이나 우리 언니가 뭘 좋아하지? 뭐 생각해서 알아서 올 거야. 근데 여기도 그렇다고 야 술안주 될 만한 거 사와 하고 훨씬 더 재량을 넓게 준 거지. 그리고 창의적으로 네가 좀 생각해 한 거죠. 여기는 창의성 발휘할 거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 중에 알았어. 그냥 딱 찍어주고. 그죠? 재량도 좁고 창의성도 별로 필요 없어. 이쪽은 창의성도 필요하고 재량도 넓어. 근데 여기도 무제한한가? 내가 뭐라고 지정해줬어? 술안주 될 만한 거. 그럼 술안주 될 만한 걸 사와야지. 아이스크림 사오면 되겠어? 여기도 한계가 있는 거지. 만약에 술안주 될 만한 거 사오는데 아이스크림 사오면 이것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 논리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계획 재량이라는 거 동그라미 2번 어때? 보통의 행정기관에게 인정되는 재량보다 훨씬 재량의 범위가 양적으로 넓다고 말할 수 있죠. 가지수가 넓어지잖아. 응? 넓어지고 내가 아까 표현했지. 이쪽은 창의성 발휘할 필요가 없어. 찍어준 것 중에 하나 사오면 돼. 이쪽은 창의성을 생각해야 돼. 뭐가 적정할까? 응? 그래서 질도 달라. 질적으로도 이쪽이 좀 더 고난이도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행정위원회 계획 짤 때 가지는 재량은 계획 재량은 일반적인 행정 재량보다 양적으로도 넓고 광범위하고 질적으로도 좀 다르다. 응?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형량명령. 응?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 보면 여기서 동생한테 술안주 될 만한 안주거리 좀 사와라. 그러면 이 또 동생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나을까 저게 나올까 어떤 게 나올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한 뒤에 적정한 걸 사가야 돼. 그죠? 그래서 이 계획 재량이라 해서 재량이 주어지는 것도 무제한한 게 아니고 무제한한 게 아니고 그 계획이 짜여져서 실행에 옮겨지면 이익 보는 국민, 불이익 보는 국민, 또 달성되는 좋은 공익, 또 침해되는 공익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개발 사업을 벌이면 그 경제적 효과는 좋지만 환경은 또 파괴될 수 있고, 그죠? 공익 간에도 충돌이 있죠. 또 이익 보는 국민, 불이익 보는 국민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제대로 조사해서 그 이익 불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을 해서 계획에 반영해서 짜야 되는 제약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형량명령이라고 번역해서 부릅니다. 응? 계획을 짤 때. 그래서 형량명령이란 뭐 뜻 별거 없고 계획과 관련된 공익, 사익 이런 걸 다 제대로 조사해서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응?
그걸 형량 명령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이런 형량을 잘못해서 계획을 짜면 어떻게 된다? 그 계획은 형량 하자가 있는 계획으로서 위법한 계획으로 인정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고, 그래서 그 밑에 형량 하자의 유형 있죠? 응? 형량 하자의 유형. 요거 잘 체크해야 되고, 특히 밑에 세 가지 형량, 혜태, 흠결, 오형량, 응?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형량, 혜태라는 건 계획과 관련된 여러 이익을 뭐가 안 한 거야? 형량을 전혀 안 한 경우죠. 응? 이익을 비교 반영을 전혀 안 한 거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혜태. 흠결은 중요한 사항 누락시킨 겁니다. 누락한 경우는 흠결이 있다 그러고, 오형량은 이익 형량하는데 객관성, 정당성이 결여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중요한 이익은 과소 반영하고, 응? 안 중요한 이익은 과대 반영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획의 이익을 반영해서 짜놓으면 오형량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꼭 알아두고, 이 세 가지 우리 대법원 판결이 명시한 겁니다. 이거는 거 하자 있으면 이런 혜태, 흠결, 오형량 중에 뭐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계획은 위법한 계획이다.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판례가 1, 2번이 들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 오른쪽에 1, 2번은 그건 지워버리세요. 응? X로. 원래 이 형량 하자, 이 형량 명령과 관련된 판례가 들어갔어야 될 자리거든.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됐어. 응? 뭐 내가 원고를 잘못 준 건지,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 뭔가 엉뚱한 게 들어갔는지 이 판례를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 다른 판례가 들어가서. 그래서 그거는 1번 같은 건 앞에서 이미 한 거야. 그래서 굳이 이 판례를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판례가 바로 밑에 이 표로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거야. 행정기관이 이제 계획을 짤 때도 무제한한,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는 법에 의해서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지만, 그렇다 그래도 그게 무제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니며,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그 계획과 관련된 여러 이익을 다 조사해서 균형 있게 반영을 해야 되며, 그리고 중요한 사항 누락시키면 안 되고, 또 비례 원칙에 맞게 그 중요성 정도에 맞게끔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만약에 그런 걸 하나라도 위반했다면 그 계획은 재량권 일탈남용 내지는 형량 하자가 있는 계획으로서 위법하다. 이런 판결입니다. 응? 거기 들어가는 건데 이미 내용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응? 네, 그 정도로 대신합니다. 자, 8번 행정계획과 권리입구제. 그렇다면 행정기관이 계획을 짜서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실행을 함으로써 국민이 피해를 당한다. 그러면 국민은 행정계획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무효로 판결해달라 하고 소송 대상으로 삼고 손해배상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응? 그런데 우리 이미 아까 논의 출발, 계획의 종류, 성질은 다양하지. 국민이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계획은 소위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만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 처분성이 인정 안 되는 계획은 소송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쌍가루 1번 행정쟁송 두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모든 계획이 다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만?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만. 아까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 체크했었죠?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런데 소송 대상이 되는 계획, 성질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언제부터 소송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은 계획이 확정 발표되고 실행에 옮겨진 뒤부터 국민은 소송 대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소송 제기했다고 바로 판결 나오는 게 소송 제기하고 시간이 한참 가요. 판결 내릴 때까지 막 한참 걸리잖아. 그 사이에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계획 세우는 거 다 실행해가지고 막 다 부수고 다 사람들 보상해주고 다 이주하라고 그러고 막 시설 설치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 판결 내릴 때쯤 돼서는 응? 이미 다 완공이 될 단계. 그러면 이제 와서 원래의 계획이 위법이었다, 이거 무효로 한다, 취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깁니다. 안 그래요? 일단
원래 계획이 위법이었으니까 무효 취소가 되면, 그러면 뭐 거기 원래 그 계획 세우고 거기 살던 사람들 뭐 땅값 집값 보상해주고 다 이주시키고 뭐 설치했잖아. 그럼 그 사람들 거 다 무효가 되니까 원상복구해야 돼. 보상해준 거 다 되돌려받고 그 사람들 그럼 다 부시고 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또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위법이니까 다 그거 철거하고 돈 엄청 들어가겠죠? 이거 곤란한 일이야.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 얘기야. 그러나 소송 대상이 되는 계획이라도 행정위원이 계획 짤 때까지는 광범위한 재량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위원이 짜놓은 계획 내용이 위법이다. 이거 위법 인정하기도 무지 어렵습니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법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응? 이미 완공된 부분 이런 거 뒤늦게 이게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는 굉장히 곤란해요. 그 뭐가 중요해지겠어? 잘못된 계획이 짜여져 실행에 옮겨지는 걸 미리 막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응? 응.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응? 이렇게 사후적으로 계획 무효 취소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기 밑에 판례를 봐봐. 판례 1번, 2번 다 공부해야 돼. 판례 1번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한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려지고 실행에 옮겨지고 난 뒤에는 착수가 된 뒤에는 어떻게 돼? 수많은 사람에게 법적 이해관계를 미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일단 사업 시행에 착수가 된 뒤에는 뭐야? 셋째 줄 끝에 그 도시계획 결정 자체를 취소 이런 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일부 사람에게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야. 응? 그죠? 응? 설령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계획이 위법이라고 인정이 돼도 위법한 계획 때문에 손해 입은 거 돈으로 배상해주고 이렇게는 해결할 수 있어도 계획 자체를 위법이니까 뭐 취소하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응? 지금 뭘 확인하고 있는 거야? 계획이 짜져서 실행에 옮겨지고 난 뒤에는 이거 사후적으로 계획이 위법이었다 하더라도 취소해주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혼란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죠? 또 2번도 마찬가지야. 응? 판례 2번. 첫째 줄에 뭐가 됐어요? 이미 도시계획 사업이 이미 시행됐죠? 사업 시행이 돼가지고 또 공익사업한다고 보상해주고 토지까지 다 수용을 해갔는데 그래서 이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사업 시행 때문에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두 번째 줄 끝에 뭐야? 뒤늦게 이제 도시계획 결정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할 이익 인정 안 해줍니다. 응? 설령 위법이라 하더라도 뭐 배상 같은 거 돈으로 구제받아야지 이렇게 계획 자체를 취소해달라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너무 많은 혼란을 초래하니까. 응? 우리 4대강 사업도 어떻게 하겠어? 응? 전국에 막 수십조 원 버가지고 4대강 사업 버린 거 아니야? 그 계획이 만약에 위법이다라고 법원이 판결 내리면 다 원상복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돈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다 보상받고 이주하고 한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그거 하기 힘들죠. 응? 그럴 때 뒤에 소송에서 배우는 논리가 위법이지만 효력을 유지시키는 판결. 그래서 사정 판결이라는 걸 내리고 피해자한테는 돈으로 배상해 준 거야. 그런 식으로 되게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3번도 마찬가지다. 응? 그 이전 고시가라는 말이 나왔죠? 이전 고시가 뭐겠어? 무슨 뭐 재건축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재건축 사업 계획 세워서 사업 실시. 그러면 이제 사업 다 마치고 뭐 개발 끝나면 어떻게 돼?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은 새로 지은 어느 건물 어느 주택으로 다 분양 이전 소유권 이전되고 다. 그게 이전 고시야. 원래 있던 집을 다른 새로 지은 건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야. 이전 고시가 사업 시행에 따른 그 이전 고시가 효력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재건축 조합원 등이 그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재개발 계획, 그죠? 사업 계획 이런 건데 그 계획 뒤늦게 취소해달라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소송할 이익 인정해줄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다 공통점이 뭐예요? 사업이 짜여져서 실행에 착수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계획 취소 무효해달라고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너무 많은 혼란을 초래하니까. 응? 결국은 위법이라고 인정을 해도 돈으로 배상해 주는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사후적인 구제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네, 그걸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365쪽에 먼저 보면 쌍가로 선본 손해전보, 이게 가장 현실적인 구제 방법이 되죠. 응? 돈으로 배상받고 이런 방법, 응? 그게 현실적인 구제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364페이지 헌법소원, 여기서도 판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행정계획을 짜서 그것을 계획이 실행됨으로 인해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의 계획일 때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구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가능하냐?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판례 1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 1번. 자, 키워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그러니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니까 원래는 이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강제적인 효력은 없는 계획안이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일지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데다가 앞으로 법령이 제정돼서 뒷받침이 돼가지고 그대로 실시될 게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뭐로 인정할 수 있대? 일종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정돼서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시험에 죽자사자 나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1번 판례. 하지만 뭐야? 2번은 어떤 판례야? 자, 밑줄. 우리 아까 무슨 아까 혁신도시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지방을 혁신도시로 선정하고 국가에서 뭐예요? 어느 공사 무슨 공단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해라 이래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그 혁신도시로 지정된 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 이거예요.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이전 계획은 하고 결론 뭐야? 아직 그 이전 계획만으로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다. 그 계획 짜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이 나야 되는 거고 아직은 그 전 단계이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그 이전 방안 발표한 것만으로는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칙주의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거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제목이 뭐야?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첫째 줄,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행위는 성격이 뭐래요? 처분이에요. 처분. 응? 거기는 안 써놨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는 처분. 처분이면 뭐가 가능하죠? 법원의 행정소송이 가능해요. 법원의 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면 그걸 먼저 해야 돼. 다른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는데도 소송을 안 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건 안 받아줍니다. 그게 이제 보충성 원칙이라는 거야.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만 받아줍니다. 따라서 셋째 줄에 뭐야? 넷째 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 방법으로서 행정심판 청구도 하고 법원의 행정소송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이상 그 방법을 먼저 거쳐야 하고, 그 방법을 먼저 쓰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구제해달라고 헌법소원 신청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그지? 그래서 개발지형구역 지정고시는 처분, 소송 가능, 소송을 먼저 해야 된다. 바로 헌법소원 청구는 안 된다. 이게 골자.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례 매우 중요. 4번 판례는 두 번째 줄 끝에 교육부 장관의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 이게 문장의 주어입니다. 꼭 알아둬야 될. 자, 교육부 장관이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이라고 발표한 거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응? 그래서 그 내용은 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게 주 내용이 국립대학교 총장들 기존에 다 학교 교수나 뭐 이렇게 해도 다 직접 선거로 뽑았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직접 선거로 뽑으니까 되게 그 뭐야 그 무슨 뭐라 그래요? 약간은 그 현 정권을 따르는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총장으로 많이 선출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국립대 총장으로 앉히고 싶은데, 그런 욕심 때문에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접 선거로 뽑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치라는 겁니다. 그거를 따르면 뭔가 예산 지원 많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따르다고 강제한다는 성격보다는 따를지 여부가 각 대학에 맡겨져 있다 이러면서 강제는 아니니까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고 헌법소원 대상 아니라 그랬다는 그 내용이 쭉 써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교육부 장관의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아니다. 이게 이제 꼭 알아둬야 될 문장이다. 그 뒤에 얘기는 쭉 그 이유를 쓴 거니까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판례에서는 위에 밑줄 부분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비슷하죠? 아까 개인 땅이 있는데 건축하려고 하는 땅인데 학교 들어설 용지로 지정된 뒤에 어떻게 돼? 응? 그 사람 뭐 못하고 있는 거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건축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 자기 토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건축 가능 이용성이 없어졌죠? 이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됨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 소유자가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자기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는 보상을 해줘야만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응? 그 나중에 손실보상 파트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맨 밑에 거는 그렇지만 공익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 자기 토지 이용 제대로 못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보상 없이 감수해야 된대. 10년 정도까지는 감수해야 된대. 응? 웃기죠? 10년이 지난 뒤에는 보상을 해주면서 제한을 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20년이라도 사업 진행을 아예 안 하면 20년 지나면 지정이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현행법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쌍거로 4번. 자, 지금까지 한 얘기로서는 계획이 짜여져서 실행에 옮겨진 뒤에는 사후적으로 계획 위법이었으니까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하는 소송은 거의 이기기 어렵다. 응?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잘못된 계획이 안 짜여지도록 하는 게 중요해. 사전에 잘못된 계획이 안 짜여지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무슨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고 공청회를 많이 열어보고 들어보고 해서 또 계획도 한 번에 대규모로 하지 말고 일부 뭐 시범지역 실시에 지정해서 일부 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할 때도 왜 한 번에 4대강을 다 하냐? 강 하나만 일단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확대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일시에 4대강을 다 해버리고, 그죠? 응? 그것도 자기 임기 동안에 다 완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막 날밤 새워서, 응? 밤에도 막 공사하고 한겨울에도 콘크리트 붓고 난리를 떨었잖아. 지금 매년 이게 이거 허물지도 못하고 허무는데도 또 수조 원 들어가요 또. 응? 유지하는 데만 매년 6천억씩 들어간대. 보수하고 맨날. 장마 한번 오면 다 콘크리트 다 파이고 다 떠내려가서 밑에 구멍 나가지고 또 다 콘크리트 맨날 보강공사해야 돼. 매년. 건설업체만 살판 났어. 유지하면. 그래가지고 요새 아예 그걸 매년 뭐 6천억씩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가면서 할 거냐? 응? 그죠? 수질이 나빠진다고 요새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문 개방해갖고 물 다 흘려보내고 있잖아. 응? 보호로서의 의미가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
아예 이참에 다 허무는 게 낫지 않느냐. 비용이 한 번에 많이 들더라도 아예 허물어 버리고 원래대로 해놓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허무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수해 가면서 그냥 하는 게 낫냐. 이런 거에 논의 중이야. 그죠? 여론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부수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 얘기가 사전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이 중요해. 또 이렇게 계획을 짜기 전에 확정 짓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 절차, 시간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함에도 현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으면 좋은데 안 해놨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마지막 줄이 포인트.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수립 확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의 마지막 논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계획 보장 청구권. 그지? 계획 보장 청구권은 넓게 말하면 뭐 넓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 좁게 말해서 뭐라고 생각하자? 자, 행정기관이 요새로 얘기하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대학 입시 계획을 발표했어. 그죠? 그러면 그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고 공부하고 다 따라갔는데 갑자기 또 정권 바뀌더니 계획 바꿔. 입시제도 또 바꾼대. 그러면 이제 그 국민이 뭐야? 아유, 원래 계획 바꾸지 마라. 원래 계획을 그대로 유지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계획보장 청구권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원래 정부가 발표한 원래 계획을 유지시켜달라. 유지 존속시켜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이거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이거 바탕에는 뭐가 있어?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믿었다. 신뢰했다는 거. 신뢰보호 이유로 신뢰보호를 이유로 이거 인정될 수 있느냐. 원래의 계획을 바꾸지 말고 유지 존속시켜달라. 이거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어떻게 된대? 여기서 포인트는 쌍가루 2번이야. 인정될 수 있는지. 그죠? 인정될 수 있대요 없대요? 응? 첫째 끝에 원래 계획이라는 건 무슨 속성이 있대? 원래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다. 여러분도 공부 계획 짜면 100% 지켜집니까? 응? 계획이라는 건 과거의 경험, 현재 그리고 장래 어떻게 될 거다 예상하고 계획을 짜놓는 건데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일이 거의 없어. 맨날 수정, 그죠? 응? 4월 달까지 행정법을 한번 다 봐야지. 근데 갑자기 친구가 술 한 잔 먹재. 한 잔 먹으니까 또 며칠 가. 계획이 맨날 수정이잖아. 정부가 짜는 계획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예상하고 계획을 짜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수정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 계획이란 그런 속성이 원래 있다. 거기다가 원래 계획을 짜서 시행을 했지만 이제 현실이 바뀌어가지고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이 돼버렸어. 그런데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그대로 투입을 해서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공익에 안 맞지 않느냐. 응? 그러니 정부는 계획을 폐지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 그러고 폐지 변경하려고 그러던데 근데 또 그걸 그대로 될 거라고 믿은 국민의 신뢰는 또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잖아. 이 갈등이야. 그렇지만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국민의 신뢰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더 큰 공익이 있을 때는 국민이 신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논리야. 그래서 계획대로 될 거라고 믿은 국민의 신뢰보다 계획을 폐지 변경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보통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신뢰 보호를 이유로 원래 계획 유지시켜라 라고 요구하는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계획 보장 청구권, 즉 계획 유지시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응?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6번째 계획 변경 청구권. 내용이 뭐겠어? 개인이 정부한테 뭐야 요구하는 거야? 왜 계획 좀 안 바꾸냐? 원래 계획 좀 변경을 좀 해라.
폐지해라. 응? 반대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계획을 짜서 발표했는데 이거 사정이 달라졌는데 계획을 수정도 안 하고 폐지도 안 하고 그대로 하려고 그래. 그럴 때 우리 개인 국민이 계획을 폐지 변경해라.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 그 주변에 거기에 무슨 화장장 설치 계획이 이제 짜여져 있어, 그죠? 근데 어떻게 돼? 이제 뭐 인구도 줄고, 이제 뭐 기존에 있는 화장장만으로도 이 사망하는 사람들 다 화장하고도 뭐 충분한데 굳이 화장장을 또 질 필요가 있느냐? 상황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계획을 안 바꾸고 있다. 그러면 계획을 폐지 변경해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이게 권리가 있으면 그게 요구할 신청권, 청구권이 있는 자가 신청하면 행정위원회는 대답을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하면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계획 변경 청구권 인정될 수 있느냐? 인정 여부. 결론은 어떻게 돼? 법에 그런 국민이 계획을 변경 폐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있다든지 또는 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불문의 법으로서의 조울이라는 불문의 법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은 물어본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정계획을 폐지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까지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원칙은 인정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예가 있어요. 원칙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판례 1번을 보면 원칙 얘기했어요. 판례 1번을 보면 뭐 도시계획법이라는 과거의 법에 주민이 행정기관에게 말하면 계획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없고 또 계획의 속성은 뭐 장기적 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일단 확정되고 난 후에는 그 뒤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래서 주민에게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거다. 그죠? 아주 전형적이죠. 계획 변경해달라는 신청권 인정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신청권 없는 사람이 신청해 온 거에 대한 행정위원회 대답할 의무도 없고 거부했더라도 그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도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된 거예요. 1번. 또 2번도 인정 안 해준 대표적인 거예요. 2번은 재개발 사업 계획이 정해져서 사업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라도 재개발 사업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인정해 줄 수 없다. 따라서 신청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신청받고 거부한 행위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 아니다. 똑같은 얘기죠. 1, 2번.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이제 원칙적인 얘기로 계획 변경 신청권 거부하는 전형적인 원칙적인 판례입니다. 하지만 3번부터는 또 인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쭉 읽어보되 뭐 법 규정이 이미 인정을 해놨대. 법 규정이 인정하고 있어서 넷째 줄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계획을 이제 설계하는 안 짜는 행정기관에게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짜달라 이런 거 포함해서 입안이라는 게 그런 뜻이다. 안을 이런 걸 포함해서 짜달라 이거죠. 입안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그치? 이거 중요한 거죠. 신청권 있는 사람이 신청해 온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했다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된다 이런 얘기죠.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소유하고 있는 주민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한 반려한 위반 제한 반려한 처분 소송 대상으로 다툴 수 있다. 처분이며 3, 4, 5 3, 4, 5까지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3, 4, 5 문제 푸는 요령 하나 얘기하면 입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죠? 우리 주민이 요런 내용도 포함해서 계획 좀 짜달라 그죠? 입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법이 주민이 입안을 이런 걸 포함해서 계획 짜달라고 입안 신청할 권리 있다고 법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신청권 있다 주민에게. 응?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승소대상에는 거부처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응? 그래서 3, 4, 5 똑같이 보고 그 다음에 6번 그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그 다음에 7번은 예외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응? 아주 예외로서 뭐라고 나왔어요? 응? 그 밑줄 친 거 보면 그러니까 장래 밑줄 친 부분 앞에는 원칙을 얘기한 거야. 밑줄 안 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국민 주민에게 행정계획 변경 폐지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은 인정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법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허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런 거 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 이런 자 어떤 자겠어? 아까 공부한 거에 따르면 자기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작성해서 냈어. 행정위원이 사업 계획 적정하다 통보해 줬어. 그 통보받은 자는 이제 뭐만 하면 돼? 시설만 갖춰서 신청하면 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땅이 시설 설치 금지되어 있는 땅이야. 거기에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해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으로 변경해달라. 그걸 해줘야 내가 시설을 설치해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입장에 있는 자는 그 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의 지역으로 계획을 바꿔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해 준 거죠.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판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판례들 다 외워야 되는데 하여튼 문제 풀 때 입안이라는 단어 나오면 그는 쉽게 결론 내고 그죠? 나머지 것들은 원칙적으로 계획 변경해달라 신청권 인정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얘가 있다. 응? 이렇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쉬는 시간을 가지고 계약과 지도를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쉬었다 해요.